내 며느리가 내 신용카드를 훔쳤다. 다음 날 나는 청구서를 확인했다. 보석과 휴가 비용으로 4천만 원. 수요일에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머님, 선물 감사해요. 나는 그저 미소만 지었다. 며느리가 사용한 카드는 사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제 이야기가 어디까지 퍼졌는지 알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약 2년 전 아들 민준이가 처음으로 유진이를 집에 데려왔던 날, 우리는 돌아가신 남편이 남긴 오래된 원목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저녁을 먹었다. 처음부터 유진이의 눈빛에는 나를 조금 경계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무례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그녀는 너무나도 상냥했고 지나치게 다정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나를 어머님이라 부르고 얼굴에선 미소가 떠나지 않았으며 식사가 끝난 후에는 설거지까지 돕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그 모든 제스처 뒤에는 무언가가 있었다. 너무나도 잘 훈련된 지나치게 완벽한 모습. 나는 금융계에서 30년간 일했다. 사람들의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내가 매일 사용하던 전문 기술이었다. 그 순간 내 직감이 속삭였다. 조심해라. 내 외아들 민준이는 유진이에게 푹 빠져 있는 듯했다. 유진이를 바라보는 그의 눈은 사랑으로 반짝였다. 나는 근거 없는 의심으로 아들의 행복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침묵했지만 내가 본 모든 것을 마음속 깊이 담아두었다. 나는 조용히 기록하기 시작했다. 유진이는 민준이 없이도 종종 우리 집에 찾아왔다. 처음에는 좋은 일이라 생각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가까워지는 건 좋은 일이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습관은 나를 의아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내 옷장을 훑어보거나 오래된 물건에 대해 묻고 내 보석과 가족 사진을 칭찬하기 일쑤였다. 어머님, 이런 건 다 어디에 보관하세요? 라거나 사진 속이 금반지 같은 거 아직 가지고 계세요? 처럼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거실 청소를 돕다가 잠겨 있던 내 서재 책상 서랍을 열려고 하는 것을 우연히 목격했다. 아, 어머님, 죄송해요. 여기 냅킨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녀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당황한 기색은 없었지만 서랍을 너무 빨리 닫았다. 그리고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그 서랍에는 냅킨이 없다는 것을. 그 안에는 오래된 서류 몇 장과 내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 한 장뿐이었다. 그 카드는 이미 해지되었거나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다음 날 나는 내가 아끼는 물건들을 모두 확인했다. 없어진 것은 없었다. 하지만 무언가 변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마치 꽉 닫지 않은 창문 틈으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든 것처럼. 그날 밤 나는 홀로 테라스에 앉아 메밀차를 마시며 맑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마음이 불안했다. 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만약 유진이가 정말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그것을 밝혀낼 것이다. 시간과 인내심만 있으면 되었다. 나는 거물급 횡령범들도 상대해봤다. 설마 내 며느리에게 지겠는가? 그날 밤 이후로 나는 변하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아니었다. 나는 여전히 다정하고 따뜻한 시어머니였고 가끔 유진이와 주방에서 쿠키를 구우며 담소를 나누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섣불리 비난하지 않았다. 유진이가 나쁜 의도를 가졌다는 명백한 증거는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전략을 세우고 패턴을 읽는 것으로 평생을 살아온 여자로서 나는 누군가의 진짜 의도를 알고 싶다면 정면으로 부딪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방심하고 있다고 믿게 만들어야 했다. 그래서 나는 더욱 편안한 척했다. 심지어 일부러 몇몇 귀중품을 눈에 띄게 두기도 했다. 돌아가신 남편이 선물한 사파이어 반지를
화장대 위에 올려두었고 카드 몇 장이 든 지갑을 거실에 아무렇게나 두었다. 그중 하나는 이미 해지된 카드였지만 겉보기엔 새 것 같았다. 일부러 깜빡 잊은 척했다. 유진이는 일요일에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민준이는 야근 중이고 사랑하는 시어머니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했다. 나는 활짝 웃으며 그녀를 맞이했다. 와, 유진아, 네가 와서 정말 기쁘구나. 온 김에 이 창고 정리 좀 도와줄래?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는 즉시 소매를 걷어붙였다. 마치 정말 신이 난 것처럼. 나는 그녀의 열정이 집 청소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예상대로였다. 우리가 뒤쪽 방에 있는 오래된 장롱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내가 오래된 골동품 상자들과 앨범을 보관하고 있었다. 유진이는 호기심 가득한 척했다. 어머님, 이 상자는 뭐예요? 그녀는 벨벳으로 덮인 작은 상자를 열며 물었다. 아, 그거? 오래된 편지랑 예전에 쓰던 카드 몇 개 들어있어. 다 해지된 것들이야.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나는 그녀가 내용물을 보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녀는 그 안에서 카드 한 장을 꺼내 이름을 읽었다. 그녀의 눈이 순간 반짝였지만 이내 작은 웃음으로 감추었다. 와, 어머님 플래티넘 카드도 있으셨네요? 예전 일이지. 지금은 은퇴해서 체크카드나 쓰면 충분해.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녀는 대답 없이 미소만 지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그 정보를 머릿속에 저장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그녀가 돌아간 후 나는 낮잠을 자는 척했다. 하지만 방문 틈으로 나는 유진이가 다시 뒤쪽 방으로 가서 조용히 그 상자를 여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손은 빨랐다. 아까 봤던 그 카드를 꺼내 자신의 가방에 넣었다. 그녀가 떠난 후 나는 그 방으로 들어가 벨벳 상자를 열었다. 카드는 정말 사라졌지만 나는 당황하지 않았다. 당황할 이유가 없었다. 그녀가 가져간 카드는 내 진짜 신용카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복제 카드였다. 가짜 번호, 가짜 칩. 하지만 모양은 내 진짜 카드와 똑같았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내 계획의 일부였다. 나는 휴대폰을 들고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문자를 보냈다. 진우 씨, 미끼 카드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온 것 같네요. 목표물이 미끼를 문 것 같습니다. 김진우는 은행 시절 오랜 동료로 지금은 사이버 범죄 수사대 특별팀에서 일하고 있었다. 우리는 언젠가 도움이 필요하면 서로 돕기로 약속했었다. 조용히 아직 경찰에 신고할 생각은 없었다. 유진이가 먼저 안심하게 둬야 했다. 그녀가 스스로 똑똑하다고 믿게 놔둬야 했다. 나는 그녀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고 싶었다. 유진이 같은 사람들은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항상 한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언제 멈춰야 하는지 모른다. 유진이가 카드를 훔쳐간 지 3일 후 나는 휴대폰에 설치한 더미 앱에서 알림을 받았다. 그것은 일반적인 은행 앱이 아니었다. 진우와 그의 팀이 복제 카드의 움직임을 추적하기 위해 특별히 설치한 것이었다. 그 카드는 실제로 어떤 계좌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았지만 가맹점 시스템에서는 익힐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놀랍게도 모든 거래는 위치, 시간, 금액까지 완벽하게 기록되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드라마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거래 870만 원. 서울 강남구의 한보석 부티크. 시간은 오후 2시 43분. 가맹점 이름은 오로 주얼리 프라이빗 쇼룸. 나는 웃음이 터질 뻔했다. 유진이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두 번째 거래 450만 원. 압구정의 한 고급 뷰티 살롱. 그리고 210만 원. 인플루언서들이 자주 찾는 강남의 한 루프탑 카페. 하루 만에 500만 원이 사라졌다. 적어도 그녀의 생각 속에서는 나는 침묵했다. 그녀에게 연락하지도
민준이에게 안부를 묻지도 않았다. 나는 유진이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할지 아니면 다음 행동을 보일지 궁금했다. 다음 날 청구액은 더욱 거칠어졌다. 500만 원. 잘못 읽은 게 아니다. 단 한 번의 거래로 500만 원. 장소는 명품 시계 부티크. 유진이는 무언가를 축하하고 있거나 무언가를 증명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새 가방을 들고 사랑하는 시어머니에게서 선물 받았다고 말할 보석을 자랑하며 걷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마침내 진우에게 연락했다. 위치 추적 가능한가요? 내가 물었다. 네, 박 부장님.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녀가 완전히 안심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권장합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은 더 큰 판을 벌이거든요. 진우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전문적이었다. 나는 그날 밤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불은 하나만 켜져 있었다. 화면 속에서 디지털 청구액이 춤을 추었다. 200만 원, 제주도 풀빌라. 400만 원, 스포츠카 렌트. 그때 갑자기 휴대폰이 진동했다. 유진이에게서 온 문자였다. 내용은 짧았다. 어머님, 선물 감사해요. 문자 아래에는 그녀의 약지에 끼워진 다이아몬드 반지 사진이 있었다. 그녀의 손은 칵테일 잔을 들고 있었고 배경은 제주도의 인피니티 풀이었다. 나는 한참 동안 화면을 응시하다가 마침내 답장했다. 네가 행복하다니 기쁘구나, 아가. 휴가 잘 즐기렴. 바로 그 순간 나는 한 가지를 확실히 알았다. 유진이는 단순히 탐욕스러운 게 아니었다. 그녀는 이겼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바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이 게임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었다. 나는 민준이에게 바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아직은. 그 아이는 곧 닥칠 현실의 충격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여렸다. 그는 유진이를 온 마음으로 사랑했다. 비록 가끔 의심이 들더라도 잃는 것이 두려워 직접 묻지 못할 아이였다. 하지만 나는 조만간 민준이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천천히 작은 무대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저녁 식사부터 시작했다. 그날 밤 나는 두 사람을 집으로 초대했다. 민준이가 가장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고 유진이가 좋아하는 와인을 준비했으며 돌아가신 남편이 즐겨 듣던 클래식 재즈를 틀었다. 모든 것이 막장 드라마 속 행복한 가족처럼 보였다. 어머님, 점점 더 예뻐지시네요. 유진이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말했다. 그녀의 입술은 새빨갛게 빛났고 샹들리에 아래서 반짝이는 반지는 그 가격을 짐작하게 했다. 나는 그저 미소 지었다. 아이고, 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유진아. 그 반지 새로 산 거니? 그녀는 작게 웃었다. 아, 네, 그냥 기분 전환으로요. 저에게 주는 선물 같은 거죠. 민준이도 따라 웃었지만 그의 표정은 조금 굳어 있었다. 그는 그 반지를 꽤 오랫동안 쳐다봤다. 아마 유진이가 고정적인 직업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저 돈은 어디서 났을까? 라는 질문이 그의 마음속에서 속삭이기 시작했을지도 모른다. 저녁 식사 후 나는 민준이를 주방으로 불렀다. 설거지를 돕는 척하면서 웃음과 가벼운 대화 사이 나는 한마디를 툭 던졌다. 요즘 행복하니, 아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요즘 네가 멍하니 있을 때가 많아 보여서 평소 같지 않게. 민준이는 애써 웃어 보였다. 일이 좀 많아서 그래요, 어머니. 나는 더 이상 다그치지 않았지만 그의 눈은 입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가 아직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의심과 상처가 있었다. 나는 그 감정을 이해했다. 그날 밤 유진이는 먼저 자리를 떴다. 콘텐츠 촬영과 브랜드 협찬 때문에 아침 일찍 제주로 가는 비행기를 타야 한다고 했다.
나는 무겁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작은 캐리어를 힐끗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떠나자 나는 이제 텅 빈 식탁에 앉아 그녀가 마시던 와인잔을 바라봤다. 그리고 휴대폰을 열어 새로운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제주도 리조트 780만 원, 프라이빗 파일 700만 원, 디자이너 드레스 1 200만 원, 지금까지 총 4억 350만 원, 5일 만에 카드 한 장으로 4천만 원. 나는 모든 데이터를 진우에게 보냈고 거래 위치 및 시간과 일치하는 유진이의 최신 인스타그램 사진들도 함께 첨부했다. 진우가 답장했다. 저희는 언제든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물이 몰락의 순간을 즐기고 있는 것 같군요. 나는 수영장 앞에 서 있는 유진이의 사진을 바라봤다. 캡션은 이랬다. 인생은 즐기기엔 너무 짧아. 이 우주와 사랑하는 시어머님께 감사하며. 그녀는 자신이 세상의 정점에 서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 그녀는 벼랑 끝에 서 있었고 자신을 밀어뜨릴 바람이 등 뒤에서 불어오고 있다는 것을 아직 몰랐다. 그녀가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 은퇴한 과부라고 생각했던 시어머니로부터 3일 후 민준이가 집에 왔다. 유진이는 없었다. 보통 그들은 자신들의 결혼 생활이 완벽하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려는 듯 항상 함께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였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부어 있었다. 나는 때가 왔음을 알았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입에도 대지 않는 찻잔을 움켜쥐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뭐 좀 여쭤봐도 될까요? 화내지 마시고요. 나는 부드럽게 그를 바라봤다. 물어보렴, 아들아. 유진이가 그러는데 어머니가 얼마 전에 신용카드를 주셨다면서요. 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무슨 카드? 민준이는 망설이며 나를 바라봤다. 생일 선물로 몰래 주셨다고. 쇼핑하고 스트레스 풀라고 플래티넘 카드를 주셨다고 하던데요. 자기가 행복해야 한다면서요. 나는 잠시 침묵하며 그 말이 공중에 떠 있도록 내버려뒀다. 그래서 넌 믿었니? 그는 침묵했다. 찻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렇게 큰 선물을 말없이 주실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나는 씁쓸했지만 미소 지었다. 나는 그 카드를 누구에게도 준 적이 없어. 그 카드는 오래전에 해지됐단다. 민준이는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축 처졌다. 나는 아들의 마음이 서서히 금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 늦었을 때 산산조각 나는 것보다 지금 금이 가는 것이 나았다. 그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유진이 가방에서 거래 명세서를 발견했어요. 빌라에 780만 원, 시계에 0만 원. 우린 아직 이번 달 전기요금도 못 냈는데.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그의 눈을 바라보며 그가 말을 잇도록 했다. 물어봤더니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자길 못 믿는다면서. 제가 마마보이라 남편 노릇도 못한다고 했어요. 눈물이 민준이의 뺨을 적시기 시작했다. 그는 어린아이가 아니었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는 언제나 면도날처럼 느껴지는 법이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나는 천천히 일어나 서랍에서 휴대폰을 꺼내 내가 저장해둔 모든 데이터를 보여주었다. 이거란다.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유진이가 가짜 카드로 결제한 모든 내역이야. 내 카드는 아니지만 그녀가 쓰도록 내버려 뒀지. 민준이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잠깐만요. 가짜라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녀가 그 카드를 가져간 걸 알고 있었어. 일부러 모르는 척했지. 그녀가 어디까지 가는지 보고 싶었거든. 그리고 이제 너도 그 답을 직접 본 거란다. 나는 더미카드, 진우의 팀, 추적 앱, 그리고 하나하나 기록된 모든 거래에 대해 천천히 설명했다. 민준이는 충격과 상처, 그리고 분노가 뒤섞인 설명하기 어려운 표정으로
내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다. 그럼 이 모든 걸 어머니가 계획하신 거예요? 함정을 파기 위해서가 아니야. 나는 대답했다. 네가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 지갑만 사랑했던 여자로부터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단다. 민준이는 오랫동안 고개를 숙였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리고 속삭였다. 그 애랑 얘기해야겠어요. 나는 그의 어깨를 잡았다. 기다려. 아직 제주도에 있지?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먼저 이야기할게. 그날 밤 나는 유진이에게 문자를 보냈다. 간단하지만 날카롭게. 유진아, 얘기 좀 하자. 중립적인 곳에서 단둘이. 수요일 오전 11시. 난 모든 걸 알고 있어. 문자는 익혔지만 답장은 없었다. 몇 분 후 그녀는 내 번호를 차단했다. 나는 그저 미소 지었다.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고 그녀는 내가 평범한 시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수요일 오전 10시 나는 이미 제주도의 한적한 카페에 앉아 있었다. 그곳은 푸른 녹차밭으로 둘러싸여 부드러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조용한 곳이었다. 내 앞 테이블에는 따뜻한 커피 두 잔이 놓여 있었다. 하나는 내 것, 다른 하나는 유진이의 것. 그렇다. 나는 혼자 제주도에 왔다. 민준이에게는 말하지 않았고 유진이가 나를 차단한 후 추가 메시지도 보내지 않았다. 내 신뢰를 훔친 사람에게 애원하거나 구걸할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나는 유진이를 알았다. 그녀는 호기심을 참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다고 말한 이상 가만히 있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옳았다. 10시 47분 그녀의 모습이 카페 입구에 나타났다. 얼굴의 절반을 가리는 커다란 선글라스, 바람에 흩날리는 값비싼 흰색 리넨 드레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걸음은 빨랐고 분노했지만 통제되어 있었다. 그녀는 한마디 말도 없이 내 앞에 앉았다. 앉으렴. 나는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커피는 아직 따뜻해. 그녀는 커피에 손도 대지 않았다. 무슨 속셈이세요? 저를 제주도까지 미행하신 거예요? 대체 왜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다. 나는 미소 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나와 내 아들을 속이려 한 사람의 얼굴을 직접 마주보기 위해서. 유진이는 작게 웃었다. 한숨을 쉬고는 고개를 저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나는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고 가짜 신용카드의 거래 내역이 담긴 폴더를 열었다. 가맹점 이름, 위치, 시간, 사진. 나는 화면을 돌려 그녀를 향하게 했다. 아직도 모르겠니? 유진이는 화면을 응시했고 그녀의 눈은 얼어붙었다. 몇 초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 어색하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그건 어머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 카드는 어머님이 주신 거잖아요? 저는 그냥 어머님이 주셨으니까 쓴 거예요. 나는 나지막이 웃었다. 우스워서가 아니라 처량해서였다. 유진아, 그 카드는 한 번도 활성화된 적 없어. 미끼 카드야. 번호도 가짜고. 하지만 내 모든 거래는 기록됐어. 우린 네가 갔던 모든 곳을 알고 네가 민준이에게 거짓말한 것도 알아.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게 뭔지 아니? 나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다. 네가 쇼핑했던 모든 가맹점들은 이미 디지털 사기 전담팀과 협력하고 있었어. 모든 가짜 거래는 기록되었고 모든 CCTV 영상도 확보됐지. 유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걱정 마. 아직 널 경찰에 신고하진 않았으니까. 그녀는 즉시 허리를 폈다. 어머님, 그렇게 하실 순 없어요. 그건 사생활 침해예요. 제가 역으로 고소할 수도 있다고요. 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얼마든지. 하지만 누가 먼저 감옥에 들어갈지는 너도 잘 알 텐데. 분위기는 싸늘해졌다. 다른 테이블에서 숟가락과 잔이 부딪히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유진이는 평정심을 잃기 시작했다.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이해 못하세요. 민준 씨는 마마보이라고요. 요즘 아내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고요. 인스타그램 속 사람들은 다 화려하게 사는데 저도 그냥 꿀리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훔쳐야만 했니? 좋아요와 팔로워를 위해 신뢰를 저버려야만 했어?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그 눈물이 후회가 아니라 발각되었다는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마침내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모든 걸 돌려놔. 물건들, 현금, 전부. 3일의 시간을 주지. 3일 안에 끝나지 않으면 진우 씨가 이 일을 맡게 될 거야. 그가 누군지 알지? 그녀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민준이에게 솔직하게 말해.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할 거니까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 어머님은 조용히 계실 건가요? 약속은 못해. 하지만 고려는 해보지. 유진이는 서둘러 일어섰다. 의자가 뒤로 밀려 거의 넘어질 뻔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카페를 떠났다. 나는 그녀가 손도 대지 않은 커피잔을 바라봤다. 김이 아직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이 드라마의 온기는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순순히 따르지 않을 것을 알았다. 유진이 같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빼앗기기 전까지는 상실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머지않아 모든 것이 정말로 빼앗길 것이었다. 첫째 날이 지났다. 아무런 소식도, 물건 반환도, 사과도, 유진이로부터의 어떤 메시지도 없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일부러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조금이라도 책임감이 있다면 먼저 움직였을 것이다. 하지만 유진이는 침묵, 아니 숨어버리는 것을 택했다. 그날 오후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지금 집으로 가도 될까요? 목소리가 지쳐 있었다. 그가 왔을 때 그는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위쪽에 값비싼 보석 부티크 로고가 밝힌 작은 검은색 상자. 유진이 책상 비밀 서랍에서 찾았어요.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그 안에는 4개의 화이트 골드 팔찌, 펜던트 하나, 그리고 USB 하나가 들어있었다. 나는 천천히 USB를 집어들었다. 부탁이에요, 어머니. 이제 누굴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유진이가 저한테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건 알겠어요. 나는 민준이 앞에서 바로 내용물을 열어보지 않았지만 그에게 말했다. 엄마 믿니?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은 상처로 가득했지만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신뢰와 너무 오래 속아온 피로감만 가득했다. 그렇다면 엄마가 해결할게. 민준이가 돌아간 후 나는 돌아가신 남편이 남긴 낡은 노트북 앞에 앉았다. USB를 천천히 포트에 꽂았다. 빨간불이 들어왔다. 파일은 단 하나, 백합 V라는 이름의 폴더였다. 그 안에는 유진이와 리안이라는 사람의 대화 캡처 화면이 있었다. 나는 클릭했다. 대화 내용은 내 손에 들린 찻잔을 떨어뜨릴 뻔하게 만들었다. 유진, 리안 오빠, 걱정 마. 카드 손에 넣었어. 박선이 그 아줌마. 속이기 엄청 쉬워. 리안, 잘했어. 할 수 있으면 서류 같은 것도 챙겨봐. 우리가 가지고 놀 만한 자산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유진, 봐. 응. 저런 늙은이들은 겉으로만 무서워 보이지. 속은 완전 허술해. 돈은 많으니까 조금만 구슬리면 바로 넘어와. 리안, 우리 자기 대단하네. 이것만 성공하면 우리 싱가포르로 뜰 수 있어. 더 이상 민준이 옆에서 착한 척 안 해도 돼. 유진, 아, 진짜 착한 아내인 척하는 거 지겨워 죽겠어. 걔는 너무 순진해서 짜증나. 내 손이 떨렸다. 놀라서가 아니라
그동안 억눌러왔던 분노가 마침내 실체를 찾았기 때문이었다. 유진이는 단지 도둑질을 한 것이 아니라 바람을 피우고 더 큰 사기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리고 리안이라는 자는 누구인가? 얼굴과 배경은 아직 몰랐지만 그들의 대화 방식으로 보아 더 더러운 계획의 일부였다. 단순한 내연남이 아니라 아마도 장무랍이 어쩌면 배우 조종자일지도 몰랐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그 USB를 진우에게 보냈다. 1시간 후 그에게서 전화가 왔다. 박 부장님, 파일의 IP와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리안이라는 이 남자는 전과 이범입니다. 투자 사기와 개인정보 무단 사용 혐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심각한 형사사건이 되는 거네요? 매우 심각합니다. 저희가 모든 증거를 확보할 수 있고 두 사람 모두 체포할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창가에 섰다. 밖에서는 오후의 햇살이 내 거실의 얇은 커튼을 뚫고 들어왔다. 따뜻했지만 그림자가 가득했다. 유진이에게는 기회가 주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더 깊이 찌르는 것을 선택했다. 이제 더 이상 신용카드나 보석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달콤한 미소와 블레스드 해시태그로 포장된 배신에 관한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게임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녀는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땅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을 뿐이었다. 금요일 아침 서울의 하늘은 흐렸고 공기는 불길한 예감처럼 무거웠다. 하지만 나에게는 좋은 날이었다. 내가 그동안 내버려뒀던 게임의 판을 완전히 뒤집는 날. 진우가 짧은 음성 메시지를 보냈다. 박 부장님, 유진과 리안의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 머물고 있습니다. 감시팀을 보냈습니다. 다음 지시를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빠르게 답장을 보냈다. 준비되는 대로 체포하세요. 도망칠 틈을 주지 마세요. 그리고 민준이에게 연락했다. 오늘 오후에 집으로 오렴. 아들, 네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단다. 그리고 아마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사람도 있을 거야. 오후 5시 민준이는 내 앞에 앉아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셔츠는 밤새 잠을 못 잔 사람처럼 구겨져 있었다. 아마 정말 그랬을 것이다. 나는 유진이와 리안의 대화 내용, 사본과 진우의 추적 결과가 담긴 폴더를 건넸다. 오피스텔을 드나들며 캐리어를 옮기는 두 사람의 사진, 가짜 이름으로 구매한 명품 영수증들. 민준이는 소리 없이 모든 것을 읽었다. 다 읽고 나서 그는 단 한 가지만 물었다. 그럼 처음부터 전부 다 거짓이었던 거네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침묵은 눈물보다 더 아팠지만 그는 강했다. 그때 내 전화가 울렸다. 진우였다. 진입했습니다. 리안이 비상계단으로 도주하려 했지만 저희 팀이 확보했습니다. 유진은 부인했지만 증거가 충분합니다. 17시 21분부로 두 사람 모두 체포했습니다. 나는 긴 숨을 내쉬었다. 마침내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체포 당시에 CCTV 녹화 영상을 틀었다. 진우가 이미 보내준 것이었다. 영상 속에서 유진이는 히스테릭하게 소리치고 있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눈은 광기에 차 있었다. 리아는 저항하려 했지만 제압당했다. 민준이는 말없이 지켜봤다. 영상이 끝나자 그는 소파에 기대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어머니는 언제부터 아셨어요? 그가 속삭였다. 그 애가 처음 내 책상 서랍을 열었던 날부터.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인 줄 알았는데 나는 이제 모든 환상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아들의 눈을 바라봤다. 너를 사랑하는 사람은 거짓말하거나 훔치거나 가방과 휴가를 위해 너희의 미래를 팔아넘기지 않아. 그는 다시 오랫동안 고개를 끄덕이더니 나지막이 말했다. 감사해요, 어머니.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전 파산했거나 더
더 심하게는 망가졌을 거예요. 나는 그저 그의 어깨를 쓸어주었다. 우리는 모두 잘못된 사람과 사랑에 빠질 수 있어. 중요한 건 그곳에 머물지 않는 것이란다. 그날 밤 뉴스가 퍼졌다. 시어머니 상대 4천만 원 사기친 디지털 사기범 커플 검거. 그중 한 명은 유명 인플루언서. 한때 화려했던 유진이의 사진이 이제 주황색 수의를 입은 모습으로 퍼져나갔다. 창백한 얼굴, 수갑찬 손. 그녀의 인스타그램 캡션은 사라졌고 팔로워는 급감했다. 네티즌들은 비난했고 전 클라이언트들은 계약을 파기했으며 그녀가 쇼핑했던 명품 브랜드들은 이제 그녀와 연관되기를 원치 않았다. 나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그 뉴스를 바라봤다. 환호하지도 만족하지도 않았지만 평온했다. 정의는 복수에 관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실은 유진이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는 것이었다. 우리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더 이상 타일 바닥을 울리는 하이힐 소리도, 거실처럼 작은 공간에는 너무 강렬했던 값비싼 향수 냄새도, 가짜 웃음소리도 없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나는 후련하지 않았다. 유진이가 그리워서가 아니라 그녀가 남긴 상처가 표면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깊다는 것을, 특히 민준이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체포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민준이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예전에 살던 오피스텔에 혼자 머물렀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필요한 것이 생각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것을 알았다. 일요일 나는 그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 육개장과 겉절이를 들고 그 오피스텔을 찾아갔다.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조차도 거절할 수 없는 것들. 내가 도착했을 때 그는 말없이 문을 열어주었다.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달랐다. 마침내 안개가 걷히기 시작한 것처럼 무언가 더 맑아져 있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식사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꿈을 꿨어요, 어머니. 나는 고개를 돌렸다. 무슨 꿈? 유진이가 돌아오는 꿈이요. 미안하다고 울면서 빌었어요. 그런데 꿈속에서 저는 움직일 수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앉아서 그 애가 제 음식에 독을 타는 걸 보고만 있었어요.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마음이 조여왔다. 그 꿈은 단순히 두려움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그가 말을 이었다. 그건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한 번도 그 애를 온전히 믿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였어요. 나는 침묵했다. 그가 말을 계속하도록, 마음속의 응어리를 다 쏟아내도록 내버려뒀다. 그동안 저는 못 본 척했어요. 모든 게 괜찮은 척했죠. 남편으로서 실패했다는 소리를 듣기 싫었고,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말을 듣는 게 두려웠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결국 제 자신만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넌 실패하지 않았어, 아들. 단지 잘못된 사람을 사랑했을 뿐이야. 그건 약점이 아니야. 인간적인 거지. 그는 작게 웃었다. 그리고 어머니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죠. 의심은 했지. 하지만 증거를 기다렸어. 근거 없이 비난하고 싶지 않았거든. 비록 그 애가 너에게 상처를 줬지만 나는 분노가 아닌 정의가 말하게 하고 싶었어. 민준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그가 말했다. 유진이는 얼마나 오래 수감되나요? 아직 재판 중이지만 증거들을 보면 최소 5년은 될 거야. 그는 침묵하더니 말했다. 나중에 재판에 가고 싶어요. 복수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애가 자신이 무엇을 망가뜨렸는지 직접 듣는 걸 보고 싶어서요. 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더 이상 원한은 없었다. 오직 깨달음만이 있었고 그것은 분노보다 훨씬 더 성숙한 것이었다. 내가 돌아가기 전 민준이는 나를 안아주었다. 이 모든 일이 시작된 이후 처음이었다.
어머니는 제 인생의 영웅이에요. 그가 속삭였다. 저를 구해주셔서가 아니라 제가 그 추악함을 직접 보게 내버려 두시고 그러면서도 제 곁에 끝까지 서 계셔 주셨기 때문이에요. 따뜻한 눈물이 내 뺨을 타고 흘렀다. 나는 이 싸움에서 고함이 아닌 침묵과 인내 그리고 계획으로 이겼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집은 조용할지 모르지만 거짓된 소란스러움보다 평온한 고요함이 훨씬 더 낫다. 유진이는 우리 삶에서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그녀가 남긴 상처는 아직 돌봐야 하고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재판날은 폭풍이 지나간 후에 아침처럼 다가왔다. 햇살이 아주 밝지는 않았지만 삶은 괜찮아질 것이라고 믿게 할 만큼 충분히 따뜻했다. 나는 가장 좋은 옷을 입었다.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이 내가 정의를 존중하는 날이기 때문이었다. 민준이는 법정에서 내 옆에 앉았다. 소박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머리는 이제 더 단정해졌고 얼굴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넘어진 후에도 다시 일어서기로 선택한 사람처럼 보였다. 유진이는 수갑을 찬 채 들어왔다. 주황색 수의를 입은 그녀의 모습에서는 오만함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화장도 하이힐도 기만적인 미소도 없었다. 그녀의 얼굴은 두려움만큼이나 민낯이었다. 그녀의 눈은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나를 보자 나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증오가 아닌 고요한 승리로 그녀를 마주했다. 그녀가 먼저 시선을 피했다. 판사는 서류 낭독으로 재판을 시작했다. 사기, 신분도용, 정보남용, 제3자와의 공모. 그녀의 공범인 리아는 내내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증거는 너무나도 많았고 명백했다. 검사는 그들의 대화 캡처 화면을 대형 스크린에 띄웠다. 법정의 몇몇 사람들은 역겨움과 공포의 입을 막았다. 유진이가 말할 차례가 되자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저는 그냥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었어요. 평범하게 사는 게 지쳤어요. 지금 당장 모든 걸 가질 수 있다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국 모든 걸 잃고 말았어요. 판사는 무표정하게 들었다. 마침내 의사봉이 울렸다. 판결은 유진에게 징역 7년, 리안에게 9년. 첫 4년간은 가석방 없음. 민준이는 눈을 감았다. 울지는 않았지만 나는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이제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정말로 끝났다. 2주 후 나는 발신인 이름이 없는 작은 소포를 받았다. 안에는 반지가 들어있었다. 그녀가 인스타그램에서 자랑하던 그 다이아몬드 반지였다. 안에는 작은 쪽지가 있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적어도 어머님이 가지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것이 진심 어린 의도인지 아니면 남은 죄책감의 찌꺼기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 반지를 유진이의 기념품이 아니라 하나의 교훈으로 간직한다. 신뢰는 금보다 비싸고 만약 당신이 그것을 배신한다면 다이아몬드조차도 그것을 되살 수 없다는 교훈. 내 하루하루는 다시 평범해졌다. 뒷마당에서 마시는 따뜻한 차. 민준이는 블로그를 쓰기 시작했고 물론 이름 없이 이 이야기를 풀었다. 그리고 어찌된 일인지 그의 글은 바이럴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허구라고 생각했고 어떻게 저렇게 똑똑한 시어머니가 있을 수 있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나는 그 댓글들을 읽으며 그저 미소 지었다. 때로는 사람들이 동화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진이에게 만약 언젠가 그녀가 민준이의 글을 읽게 된다면 아마 깨닫게 될 것이다. 가장 비싼 선물은 반지나 가방, 호화로운 휴가가 아니라 자유와 신뢰 그리고 진실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이제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